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0년 9월 모의고사 20에서 25번 비문학 미학에 관한 글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떻게 제가 이 긴 글을 독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독해 방법, 그리고 어떻게 단순화를 하는지, 그것이 요약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하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메모를 하는지, 메모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 영상으로 생각하신다면 메모에 그 중심을 두시고요. 이거를 통해서 독해 방법을 연습하는 독해 방법, 독해법, 그거를 위주로 보실 분들은 단순화 요약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보면은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 여러분, 이게 공통적인 게 나오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거면 배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1번은 가의 형식론. 형식론을 제대로 보래요. 그 다음에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의 상대적인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용 문제네요. 관점들을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벌써 보기를 보더라도 선지를 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3번은 비편문을 쓰기 위해 전라면 이건 적용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24번도 적용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를 잘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도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은근히 이런 내용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아닌 걸 판단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문맥을 고려할 때 문맥 단어 문제, 그냥 어휘 문제죠. 이거는 제가 메타단어라고 설명했었는데 메타단어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독해를 해볼까요? 이제도 독해 시작할게요. 독해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재예요, 소재.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 나왔어요. 대상과 대상의 재현이 닮을 꼴이어야 한다. 이렇게 뭐뭐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항상 줄을 치고 가셔야 돼요. 줄을 치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모방론은 이제 이게 A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A는 제가 항상 동그라미를 가거든요.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부터 세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한대요. 여기 지금 앞서 모방론은 뭐였어요? 꼴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반대되는 내용은 뭐냐면 왜곡된 표현을 허용한대요. 마음대로 해라.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대요.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그럼 뒤에 나온 게 뭐 할까? 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인가요? 낭만주의 사조를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세기 초에 콜링 우드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콜링 우드 나오고 밑에 형식론이 또 나오는데 이게 같은 건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이제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근데 표현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밑에는 형식론이 나오니까 결국 여기도 서로 나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줄을 하나 그으시고 이렇게 아까 위에서 여기가 지금 모방론과 제가 이제 아예 표시를 할게요. 모대 낭만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는 지금 뭐가 될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는 표현과 형식론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표현론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정신적 대상을 이제 주된 예술 작품의 저걸로 본 거예요. 표현로는. 또한 플러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플러스니까 형식론이 나오겠네요. 지금 내면은 뭐였어요? 아까 표현론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따지는 형식론이 발전을 했대요.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꼭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only잖아요. 영어도 only 강조하잖아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 이게 어떤 성질인가 봐요. 통해서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20세기 중반에 뒤샹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여기는 지금 뭔가요?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변기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냐면 형식론에 대한 내용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형식론을 뭔가 한계에 부닥치니까 이제는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글이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색깔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색깔 펜을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색깔 펜. 여러분 색깔 펜 있잖아요. 삼색 펜. 그런 걸 들고 가면은 독해할 때 편해요. 여기서 이제 색깔을 바꿔가는 거예요.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구,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래요. 이 이론은 겉보기에는 이제 다른 이론들이 명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다. 앞서 말했던 게 뭐였냐면은 예술이 뭐 어떤 표현하는 거다. 아니면 형식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명제들을 형질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 그걸로는 예술은 정의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아예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술 정의 불가능이야.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적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제도가 중요하나 봐요.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평가의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라고 나오면은 요 앞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 세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요건 선지로 많이 나와요. 선지에서 이런 걸로 해야지 쉽게 그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답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줄을 좀 쳐주세요.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만 거치면 모두 예술 작품이래요. 이 사람은 불가능론이 아닌 거죠. 결국 절차와 예술만 거쳐라. 그러면은 그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가를 한번 제가 이제 독해의 관점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게요. 미학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론이 나왔고, 모방론에 반대돼서 낭만주의 사조가 나왔어요. 낭만주의 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론이 나왔는데, 표현론과 형식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형식론에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예술 정의 불가능하다. 아니다. 예술은 제도적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구조 독해가 색깔로 해결이 됐죠. 이거는 이제 암기하고 가시면 좋은데 어쨌든 문제 풀 때 돌아오긴 해야 돼요.
나를 읽어볼게요. 다시 펜으로 바꾸고. 자,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되는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자, 여기선 뭐냐면은 가는 아까 뭐였죠? 가는 예술이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글이었어요. 예술이란. 근데 나는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하지? 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었어요.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비평가 텐이 이제 맥락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인가 봐요.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 사는 시대 환경, 정치,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친 효과 등을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요. 그 이유는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을 믿음을 구축하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전했던 시적 상황 외에 작가의 외에 나옴 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추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했던 거는 사회적 관점을 얘기한 거고 갑자기 작가의 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해서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가 나왔어요. 객관적 바타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판하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 본질을 훼손할 수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적인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중요한 건 외적 요인이 아니란 얘기죠. 형식적 요소, 아까 형식론이랑 비슷한가 봐요.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프리드가 그런 사람인가 봐요.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요거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항상 대비하는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핵심 문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조형 원리를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대요.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 약간 그 불가능이랑 좀 비슷하죠.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비평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밖에 외적인 고려할 필요 없이 나오면 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의도나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적인 요인 아니다. 자유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하게 판단한다. 나라는 글도 결국 어떤 하나의 관점을 소개하고 그 관점의 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을 소개하면서 어떤 해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나타났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 저는 항상 긴 것부터 먼저 읽어요. 긴 것. 5번이 제일 길죠. 화재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화재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는 어쨌든 뭐 변기 같은 건 있었어요. 가에는 다양한 이론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나는 사례가 없어요. 애초에 나에는 사례가 없어요. 사례. 그렇게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여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은 아니겠죠. 관계가 적절한 거니까. 그 다음에 화재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가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계속 이렇게 하나의 관점이 그 문제가 있으면 모방론에서 이제 뭐였죠? 모방론 기억이 낭만주의로 오고 그 다음에 표현론 형식론에서 이제 불가론과 제도론으로 오는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번 보면 화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 건 맞는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은 없었어요.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결론이 없어요.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수렴도 없어요. 역사적 과정도 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수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지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가의 형신론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은 제일 긴 게 뭔가요? 5번이죠.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 이건 제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A 대 B 대 저걸로 하면 지금 여기는 B 대 C가 나오고 있는데 B 대 C가 아니라 여기 이제 C 대 D, 표와 형인데 갑자기 제도론적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닌 거죠. 또 아닙니다.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의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표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표현론은 표현론의 정답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형식론이니까 이건 또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라 이더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정신적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표현론이잖아요. 표현론. 실제로 표현론에 저런 내용이 써 있었잖아요. 표현론에 보면은 정신적 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결국 여기 표 대 형의 싸움에서 또 표를 쓴 거예요. 여기선 지금. 이건 표현론적 저거다. 결국 이 문제도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는 A 대 B의 문제로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 나왔는데 형식론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정답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모든 관람객이라고 했어요. 아까 형식론은 뭐냐면은 비평가들만, 제가 only 줄치라고 했잖아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또 2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결국 1번이 정답인 건데 1번이 맞는지 보면은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의미 있는 형식이 뭐라고 했나요? 성질. 이걸로 우리가 지금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약간 어떻게 보면 문장을 더 상위화시킨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뭐 문장들이 다 기니까 이건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방론자가 뒤샹에게 물어봤대요. 뒤샹은 병기잖아요. 모방론자는 뭐였냐면은 아까 닮을 꼴을 대상으로 하는, 당신에게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모방론자는 변기를 닮은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시면 닮을 꼴이어야 한다, 제가 아까 이어야 한다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강조드린 문장에서 다 지금 선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여기에서 닮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작품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맞잖아요. 낭만주의 예술가가 뭐라고 했었어요? 사조가 모방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술가의 감정 표현을 중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를 받을 수 없는 거죠. 표현론자가 이제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입니다. 표현론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표현론자는 뭐였어요? 정신적 대상이었잖아요. 정신적 대상. 이것이 예술이었으니까. 낭만주의도
그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어차피 그 대안으로 나온 거니까 이건 또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뒤샹이 제도론자에게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셈 외에 다른 병기들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겠죠. 제도론자니까요. 절차와 관례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의 작품의 조건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면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얘는 명제 자체가 다 사이비 명제라고 했어요. 불가론자는. 그러니까 정답도 5번 아닌 거고 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인데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래요. 그리움 요런 거 나오면은 항상 여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화가였나 봐요.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작품이래요.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대요. 콜링우드, 자, 긴 거부터 볼까요? 긴 거, 요게 가장 기네요.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은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디키에는 제도론이었잖아요. 제도론 관점이 뭐냐면은 어떤 그 제도와 저거를 갖고 만들어진 작품을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여기는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가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기 때문에 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화가 A가 화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화가 A가 화가잖아요. 화가.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제도론적 관점은. 근데 신발이 화가 거라고 이게 지금 예술 작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맥락주의였죠.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팸플릿 정보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게끔 이건 정답이 되겠죠. 텐의 관점이 맥락주의였잖아요. 사회 저것도 보고 또 뭐도 봤어요. 사회 관점도 보고 그다음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나 이념도 포함해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고 문화를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프리드는 뭐였죠? 형식적인 걸 본다고 했죠.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우수한 작품 맞겠죠. 계열의 색들. 아까 색을 본다고 했잖아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뭐였어요? 선색 형태.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고 프랑스의 관점은 그림 속에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겠군. 뭐 이건 자유니까 맘대로잖아요. 프랑스의 관점은. 이건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고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은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군. 콜링우드는 표현론이잖아요. 표현론. 감정이잖아요. 작가의 감정. 그리움이었잖아요. 그리움.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게르니카를 보고 A는 기억의 관점, B는 니은의 관점에서 비평한 거래요. 기억이 뭐였을까요? 기억은 맥락주의 비평, 니은은 인상주의 비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맥락, 뭐 사회 이런 걸 보는 거고, 이거는 인상주의. A에서 자 길게 볼까? A가 제일 이게 기네요.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맥락이 가능하겠죠. 이건 맥락이죠. 정답이 절제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은 지워지고 그 다음에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를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군. 아까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여기 미치는 효과를 근거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가능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인상주의네요. 인상주의는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 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겠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왜냐, 작가의 아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작가의 의도가 아니고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고, 근데 갑자기 작가의 의도를 지금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인상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비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의 주관적이다. 비평가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인상주의는 비평가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비평가도 맞잖아요.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 이게 정답이 맞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고요. 25번은 메타단어로 해결합니다. 메타단어.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자를 잘 알고 있으면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전 메타단어를 주로 쓰니까 이걸 볼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해야 된다라고 뭘까요? 전제. 어, 깔고 가야 한다. 라고 바꿔볼게요. 깔고 가야 한다. 깔고 가야 한다. 그럼 대입해 볼게요. 1번 A 볼까요? 대상과 대상의 재현이 닮았고여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깔고 간다. 의미가 변하지 않죠. 정답은 1번은 아닌 겁니다. 동음 이어인 거니까 이어는 아니잖아요. 지금 동음 맞고,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뭐 시기이다, 뭐 계절이다, 무르익는 때이다. 볼게요. 때이다 뭐 시간, 뭐 이렇게 볼게요. B를 볼까요? 뭐 이와 비슷한 때에 되죠. 외부 세계나 형신론도 발전했다. 이렇게 때로 대입이 가능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C에 평가적 다툼들과 달리, 이건 정답은 C가 되는 거죠. 저건 하나는 theory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C는 영어로 theory.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론은 뭐냐면 다를 이자거든요. 이게 한자로 다를 이자니까 이걸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쓰였다. 사실을 기초로 해볼게요. D를 볼까요? 비평의 중요한 기초로 삼는다. 의미가 변하지 않죠. 청소년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관점. 2번 볼게요. 5번.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의미가 변하지 않죠. 결과는 상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